9월 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텐데요. 언론중재법이 첫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어제 서명한 합의문을 놓고 민주당은 처리에, 국민의힘은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다른 해석을 냈죠.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연상케 하는 GS, GG 발언을 한 민주당 김승은 의원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맞붙었습니다. 홍 의원이 흉악범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두테르테식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처형 정책을 펼쳤죠.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윤 전 총장은 그 하수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명락대전이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을 도화선으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수임료 공개 요구가 왜 네거티브냐며 오늘도 김영란법 위반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고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속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또 정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직접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소환이 됐어요. 조금 전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관련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두테르테면 윤석열은 뭐냐, 뭐 더하다 뭐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그 주민에서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경선 룰을 둘러싼 논의가 뭐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오후에 캠프 관계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를 놓고 후보들 간에 그야말로 사생 결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캠프 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자, 뭐 지금 정몽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도 이따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두 달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죠. 정부와 현재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의 첫날도 뉴스픽5와 함께입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9월 다시 2,000명대, 그리고 바이든 독트린, 이재용 공동고발과 전자발찌외선 또 있다. 마지막은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로 꼽았습니다. 자, 어느덧 9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여전히 불볕더위 마냥 기승이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확진자 수는 2,025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네 번째로 2,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1,000명이 넘기는 지난 7월 7일 이후에 5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또 오늘은 마의 수요일입니다. 주간 흐름을 보면요. 보통 주말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이어지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다소 줄어들다가 이렇게 수요일에 급증하는 패턴이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2,025명, 어제보다 정확히 654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비중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서울이 662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도가 630명, 인천 123명, 다 합쳐서 1,400명을 넘겨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해외 유입사례까지 합치면 655명으로 늘어납니다.
자, 가을에는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될 추석과 수능, 이 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는 노마스크, 노걱정 명절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작년 이맘때는 100명대, 올해는 1,500에서 2,000명대로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추석 때 수확의 풍요로움을 뜻하는 말인데요. 농사가 잘 된 것을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너도 아들 때문에 욕본다. 아들도 학교 못 가고 나내 걱정을 하지 마라. 내 잘 있다. 그래. 너나 모두 잘 지내라. 편안하게.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기 생기고 할 때 그때 조용할 때 이러고 싶거든. 이러느라. 미네라 살아간다.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포털에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치고 접속을 하면 온라인 공간에 조상의 추모관 개설, 차례상 꾸미기, 또 친지 간의 SNS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정 직접 찾아뵙고 싶다 한다면 오는 6일부터 사전 예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각 설의 규모에 맞춰서 하루 추목의 총량 예약제를 시행하고요. 가더라도 재래실이나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고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입니다. 자, 차례상을 보는 것도 일인데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추석을 대비하여 전통시장 점검 횟수를 평일 4회에서 6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24일까지 350개 전통시장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 판매전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오는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자, 현재 수도권 4단계에서는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하죠. 반대로 집에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실거주 직계가족을 제외한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죠. 자, 이 지침대로라면 역으로 외식을 권장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에 추석 연휴에 한해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일시 완화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맞은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6인까지는 된다 하는 식인 거죠. KTX 추석 예매가 31일 시작되는데 고향에 갈 기차표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족 모임이 가능할지를 알아야 귀향이나 기성을 포기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할 텐데요.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족 모임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가지 않으시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가을 이벤트, 올해 수능일이죠. 11월 18일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면 이쯤에는 국민 70% 접종이 완료되지만 설령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능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험생을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응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책상에 칸막이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지를 넘기는 게 불편했다라는 지난해 피드백을 반영해서 시험 시간에는 노칸막이, 점심 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학교 내 별도 시험실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이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날이죠. 지금쯤 시험이 끝났을까요? 눈 딱 감고 2달만 더 힘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의료들 덕분에 늘 여러분한테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모두들 저희를 미쳤습니다. 저희는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 희생한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변호사들 도와줘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밥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부와 노조가 만나서 마지막 담판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 환자당 간호사 수 기준 마련, 공공병원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또 의료 인력 쏠림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파업 강행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진료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을 임시 연장할 방침입니다. 필요하다면 군과 소방청 의료 인력까지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지금 국민 곁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과 국민, 의료계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바이든 독트린입니다. 자, 20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마무리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대국민 연설을 가졌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가 외교 정책의 방향, 이른바 바이든 독트린이 녹아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아프간 철군은 옳은 결정이었다. 대피 작전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Last night in Kabul, the United States ended 20 years of war in Afghanistan, the longest war in American history. We completed one of the biggest airlifts in history, with more than 120,000 people evacuated to safety. 아프간에 있던 미국인 90%가 대피했고 남아있는 사람도 끝까지 지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13명의 미군 사상자를 낸 자폭 테러를 감행한 IS에 대해서도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군은 옳았다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ngaged now in an impeachment effort of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We believe that he has got culpability for much of the travesty that has gone on here.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ecision. To those asking for a third decade of war in Afghanistan, I ask, what is the vital national interest?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의 위협이 아닌 지금 이 시점 2021년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이고 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핵 확산에도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국가를 상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란 겁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으로 확보하는 자원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입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World is changing.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And there's nothing China or Russia would rather have, would want more in this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to be bogged down another decade in Afghanistan. 하지만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과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죠. 대통령직 사임을 거론하는가 하면 의회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작업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하루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가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방식에 반대했는데요. 반대로 찬성은 38%, 40%를 밑돌았습니다. 자, 또 바이든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프간 통역사마저 현지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통역사 모하메드가 2008년 아프간에서 고립된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 구조작전에 참여했지만 이번에 자신의 아프간 탈출 요청이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본인은 수송기에 탈 수 있지만 아내와 네 자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백악관은 미국은 아프간 조력자 탈출에 전념하고 있다. 당신을 구출할 것이고 또 공로를 존중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나머지 픽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발찌 훼손 또 있다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강모 씨. 구속 전 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에게 욕설과 또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감정적 문제 때문입니까? 모두가 똑바로 해. 얘기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이어서 법정에선 판사에게 사회적인 분노가 있다면서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행을 사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선처를 노리듯이 자신이 자수해서 붙잡혔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네, 전과 14법인 강 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요.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여성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두 번째 여성은 돈을 갚으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지난 7월입니다. 직접 전자발찌 착용을 시험해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인데요. 당시 우리의 전자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일하는데 조금 옆으로 그럼 사진을 타입하세요. 한 거요? 예, 이 순식간에? 하지만 올해에만 지난 7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강 씨 말고도 도주 중인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야산으로 도주한 성범죄자 마창진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도주 12일째 여전히 행방은 묘연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더 견고한 재질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죠. 박범계 장관은 전자발찌 감독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이재용 공동 고발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동 고발했습니다. 가석방 뒤에 경영행보에 나서며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실제 현안을 챙긴다던가 아니면 주요 보고를 받는다던가 회의를 주재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집행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인데요.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이 부회장 상황에 대해서 편협한 접근을 하진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던 청와대에 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재차 이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전담 조직이 부활했습니다. 과거에 합수단으로 불리던 이 조직,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휘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월 해체를 시켰었죠. 당시에도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만 살판이 난다. 피해는 개미 투자자의 몫이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후임인 박범계 장관도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래서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이번엔 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빅5였습니다. 네, 전자발찌 논란 관련해서는요. 박범계 장관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내일 박 장관이 직접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관련 속보 내일 정치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금 이제 예고된 게 이제 내일 아닙니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 대란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하고 노조가 지금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후 3시부터 정부와 노조가 13번째 파업 하루 전 마지막 실무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복지부와 보건노조는 최근 석 달간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지만요.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12차 밤샘 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는데요. 보건노조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마지막 협상입니다. 협상장에 김부겸 총리도 직접 방문을 한 모양인데 코멘토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어떤 거예요?
네, 보건노조는 정부에 간호사 인력당 환자 수 기준과 공공의료 확충 등 크게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또 확충하고 간호사 인력당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또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자체를 고려해야 되고 재원 문제도 있고 또 의료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당장 확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요. 이제 관련된 지금 이제 고멘토가 설명한 쟁점이 과연 좁혀질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 보고요. 만약에 이제 파업이 강행이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대응 등 여러 가지 의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19 그렇죠. 대응인데요. 네. 이 보건노조는 전체 노조원이 5만 6천 명입니다. 그중에 절반이 이제 간호사고요. 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이 코로나 검사와 환자 치료에 투입할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센터 24시간 가동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또 코로나 진단검사 공백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연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저희 회의 중에 들어오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보고요. 아프간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인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철군 작업도 잘 됐고 핵심은 미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은 미국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고 대피 작전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혼란은 불가피했다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상대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군이 아프간에 10년 더 발이 묶인다면 그건 중국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미 대통령의 임무는 2001년이 아니라 2021년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중국이 탈레반 정권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물음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아프간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광범위한 대표성 있는 정부를 구성하고 온건한 대내외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아프간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阿富汗近期乱局同外国部队仓促无序的撤出有直接关系。希望有关国家能够认识到，撤出不是责任的结束，而是反思和纠错的开始。 네, 미국이 이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라도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제 아프간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 이 탈레반이 반탈레군, 그러니까 저항군과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저항군이 모여있는 판지시르 계곡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도 카불 북쪽 한 70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저항군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탈레반이 미군이 남겨놓고 간 이 장갑차도 동원해서 이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결국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숨지고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고립 상태에 있는 저항군은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방 세력이 모두 떠난 상황이라 탈레반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잡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 다시 2,000명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기로입니다. 오늘이 9월 정기국회 첫날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약 한 달간 법안을 논의할 의원 2명씩을 추천했습니다. 면모만 봐도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정치권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네, 고전 영화죠. 이 영화 속 스칼렛의 말처럼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태양이 이렇게 떴습니다. 9월의 첫날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국회도 오늘부터는 100일간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논란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미루기로 하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까지 순조롭게 조율이 끝났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목요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한다. 네,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쳤죠. 이 정진석 부의장과 또 윤재욱 정무위원장, 조혜진 교육위원장 등입니다. 이 논란의 법사위원장에는 여당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광재 외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여당목 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당이 11곳 그리고 야당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죠. 3일에 이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취임을 축하하면서 협치회장을 열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충돌의 뇌관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번 언론중재법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이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시한을, 국민의힘은 합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여야 의원 2명씩과 또 여야 의원들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주당은요,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회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김종민, 최형두 의원은 언론인이고요. 김용민, 전주회 의원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 문채인, 최 의원을 제외를 하면 모두 법사위원들이죠.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각 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이 강경한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협의체 논의 강대강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논의를 중재할 외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언론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양당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첨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의견 수렴에 능하고요. 신채거 박막거, 류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년간의 경험으로 언론계의 전문성이 있으면서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네, 이 마라톤 회의도 끄떡없는 체력을 가진 워낙 이 태극권의 철사장까지 워낙 건강하시니까. 네, 그런 분을 한 분 제가 알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좀 바쁘셔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이 언론 단체들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와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네, 이 여야의 동상이몽, 논의의 시작점이 될 법한 이 법안 내용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조항을 삭제한 버전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야 간에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네, 또 수기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는 만큼 민주당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또 유튜브 같은 부분까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죠. 언론중재법 외에도 이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으로만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언론중재법으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SNS나 포털 규제,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게까지 다 패키지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패키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번개풀에 공법대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까? 네, 암초가 산적한 듯한 언론중재법 논의 외에도요.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도 여야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렬했던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거리도 있었죠. 그중 하나가 이 신조어 GSG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자 박병석 물결 정말 감사합니다. GSGG라고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이 GSGG가 욕설을 뜻하는 거라면서 논란이 되자 이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신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만 서브 제너럴 G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뜻이었다.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변명. 국회를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받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GSGG라는 표현 야당 의원도 썼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기후 악당법이 통과됐다면서 이 찬조 출연 혹은 도움을 받았다는 뜻의 피처링 GSGG 의장님이라고 쓴 겁니다. 이 기후 악당법은요, 기후 위기 대응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에 대비해서 35%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산업계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서 30% 이상, 그리고 김웅 의원과 정의당 등은 50% 이상 감축을 주장했는데 결국 김 의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를 비판한 겁니다. 김웅 의원 측은 김승원 의원을 비판하는 뜻을 담아서 패러디를 했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의원 삭제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표결을 하면 결과를 인준하는 역할을 하는 이 박병석 국회의장 뜻밖의 동네북이 되고 있는 모습인 듯한데요. 의원들이 앞서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죠. 송영길, 이준석 대표의 맞짱 토론 무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토론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기자들에게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방송사는 뭘 방송하느냐라는 질문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방송은 여당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그런 무게감에 비해서 좀 장난스러운 말투죠. MBC 노조는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량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보다는 이 당 내에서 이 대표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이어가려는 건지 아니면 이 대표의 당내 위치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꼬집는 건지는 정회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TV 토론을 막는 당내의 보수적인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 앞에 여러분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을 연 정기국회 이 양당 원내대표뿐 아니라요. 송영길, 이준석 이 두 대표의 케미와 리더십 기대를 해보고요. 논란 끝에 한 달 연기된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 다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 예고, 이준석 토론 불참, 언론 자유 지키려고. 네. 정기국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죠.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금 전에 개막을 했고 이제 예산 입법 또 새로 등장한 이제 언론중재법 등을 놓고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100일간 벌어지니까요. 국회 상황실장이 잘 챙겨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류 실장? 네. 잘 챙길 거죠? 네, 그럼요. 네, 좋아요. 코멘토. 참 오늘 그 여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또 확진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계호, 안규백, 정점식 의원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임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국회 내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오늘 2시 국회 본회의와 개회식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뜻밖의 밀접 접촉자도 있었는데요. 인도 리바 강굴리다스 외무부 차관입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 인도 친선협회 부회장으로서 다스 차관과
차관과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를 만났는데요. 밀접 접촉자가 분류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다스 차관과 우리 외교부 최정권 1차관 대화도 오늘 취소가 됐습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와의 접촉은 없었고 대부분의 캠프 회의는 화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캠프 주요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김두관 캠프에서도 비보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투병 중이었던 캠프의 조직 특보 역할을 했던 당원이 오늘 새벽에 숨진 겁니다. 캠프는 공지를 통해서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빈다. 사망자에 대한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 지난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캠프 일정이 정면 중단이 됐고요. 김 의원 역시 오늘 오전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지난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 두 후보는 토론이나 공약, 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비대면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부터는 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관련해서는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어제 21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저희가 이제 관련된 속보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류 실장이 그 네. 여야의 그 언론중재법 협의체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을 했잖아요. 저는 바빠서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바빠서 안 되고. 적임자신데 한번 가시고 또 회의도 한번 저는 이제 쉬고 중립적이기 이렇게. 때문에 어느 당도 저를 추천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소속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단단하게 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구글인 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서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 빅테크 기업을 견제했다.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통과된 법안들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다루지 못했는데 어제 통과된 법 중에서는 물론 이제 언론중재법만큼은 아니지만 여야 간의 의견차가 큰 법안들이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투술실 CCTV 법안인데요. 2023년부터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은 투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고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도 해야 합니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요.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는데요. 의료계에선 이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술실 CCTV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 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광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비판적인데요.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을 할 때 교육청 주관 필기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교육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국민의힘과 사학에선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80석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교육위 간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외에도 정의당이 반발한 법안도 있었는데요. 종부세 완화안입니다. 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높아지는데요.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억 7,100만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9만 4천 명 정도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추산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부분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장혜영 의원의 반대 발언 들어보시죠.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그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이 울먹이면서 연설을 했네요. 자,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서 한 걸음 물러선데 유엔 서한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해외 언론의 비판도 좀 있었고 유엔의 서한까지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겁니다. 국내의 한 인권 단체가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건데요. 이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그대로 채택이 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해당 서한을 오늘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를 했는데 보통 60일 후에 공개하는 관행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 겁니다. 네, 언론중재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유엔에 언론중재법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들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언론중재법 통과가 국제적으로도 문제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번 정기국회에서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그 사퇴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 의사가 분명한 만큼 국회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9월 27일 전에라도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을 해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복잡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론 표결하는 선을 그었는데요.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든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지겠다. 정치인들이 도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자신의 철학 때문에 끝까지 사임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그 뜻을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의원들의 그 양식에 맡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 사퇴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다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윤희숙 의원이 의원실 짐을 다 뺐다면서요. 네. 사무실 정리를 다 끝냈다는 그런 속보도 아까 좀 봤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 예고, 이준석 토론 불참 언론 자유 지키려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희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오늘도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익신 멘토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는 고승혁 멘토에게 물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제가 그 백반장과 사라졌지만 뉴스온을 3달이나 같이 했는데요. 제가 백반장을 잘 압니다.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200여 년 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같이 방송을 해서 좀 잘 통할 줄 알았지만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사기까지입니다. 이 두 돌도 안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양모 씨가 과거에는 사기 행각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지난 2018년에 출소한 양 씨는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20여만 원을 가로챈 뒤에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였습니다.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려서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초에 출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엄마와 함께 살며 폭행을 일삼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현재 양 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주소 노출 방지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관련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때 이 별도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의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첨부하면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 서류로 인정해서 아동 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머무는 아동도 해당 지자체에 확인서가 있으면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200여 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가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 전북 완주군 초남 이성지에서 발견된 유해들을 검사한 결과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로 기록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된 건데요.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제사를 폐지한 이른바 폐지분주 사건으로 붙잡혀서 1791년에 순교했고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10년 뒤에 신유박해 때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번 유해 발견에 대해 천주교 전주교구는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오는 16일 초남 이성지에서 유해 안치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코멘터를 당황시키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후보들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한 상태죠. 조금 전에 선관위는 각 후보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제 나이 80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좀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쉬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시기에 제가 고사하려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예상대로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건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건데요. 경준이가 준비한 경선룰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정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죠. 이 말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역선택 조항을 두고 연일 이렇게 거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이 선정한 인물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지만요. 정 위원장 한 명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정 위원장을 둘러싼 5개의 시선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정 위원장의 취임 일성 공정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각 후보들의 대리인을 모아서 역선택 관련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공정한 경선은 곧 역선택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선관위의 무게추가 역선택 방지 쪽으로 기운 듯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 위원장의 공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예 주자들은 정 위원장에게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반면 기존 주자들은 비우호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선택 방지 찬성파죠. 정 위원장을 적극 감싸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정홍원 위원장님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 위원장님이 어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룰을 만드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선관위 의견 수렴 자리에서도 찬성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반대파의 선봉에 선 인물 홍준표 의원이죠. 고 정 위원장과 윤 전 총장에게 곧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요 공격 수단은 역시 페이스북인데요. 정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윤 전 총장과 따로 만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판이 특정 선수와 부적절한 만남을 2번이나 갖고도 선수가 심판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처럼 불붙은 야당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특정 후보 편들기 시도는 경선 파탄을 불러오고 이적 행위로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정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윤 전 총장을 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역선택 방지와 관련해선 홍 의원에게 별다른 반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 전 감사원장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의 역선택 방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크게 2가지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먼저 확장성 논리입니다. 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나 후보는 마음에 든다는 그 논리는 역선택 논리가 아니고 확장성 논리입니다. 역선택 방지를 하자는 그 대상은 뭐 중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 단계에서 민주당 지지를 이미 밝힌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조금 비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층이 아닌 여권 지지자들의 선택은 확장성 측면에서 볼 수 없다는 말인데요. 홍 의원, 역선택 방지를 채택할 경우 호남 민심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른바 호남 소외론인데요. 최 전 원장은 이 호남 소외론 역시 말장난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모두 호남은 아니죠. 또 호남이 모두 민주당 지지자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주장하는 후보는 호남을 소외시키는 것이다라고 이거는 좀 교묘한 말장난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홍 후보님답지 않은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의 주적은 윤 전 총장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최 전 원장을 직접 저격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홍 의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ABC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인데. 선거의 기본. 아니 갑자기 전화 받는데 역선택할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당이 시려우면 우리 당 후보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바로 전화 끊어버리죠. 유승민 전 의원은 홍 의원보다 한층 더 강한 톤으로 정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 위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역선택 방지 도입의 결말은 파국이라고도 했는데요. 그거는 뭐 경선판을 깨자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뛰고 싶어! 유 전 의원은 5년 전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사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 위원장을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 빗댄 건데요. 2016년 총선에서 180석도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우리 당은 겨우 122석을 얻고 기호 1번을 민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대로 공천 전횡을 일삼던 이한구 공관위원장 때문이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고 하십니까? 잠시 과거 탐구 좀 떠나볼까요? 박마커의 40초껏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입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박계 공천학살을 주도하며 공천 전횡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른바 그 유명한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도 이때 벌어졌죠.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 유 전 의원은 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을 원색 비난했던 바 있습니다. 우리 당에 입당한 이래 꽃신을 신고 꽃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 행세를 하는 것도 우리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후보들 간 갈등이 커지자 당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 사이 중립을 지키면서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정 위원장에게 경선 규칙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했다면서 각 후보 캠프에 선관위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위는 경선 룰 결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모시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모셨고요. 그 모든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전권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위원장한테 드리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거죠. 정홍원 위원장, 오늘 각 후보 측 공식 입장은 모두 전해 들었을 텐데요. 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유증을 피해가긴 어려울 듯한데요. 정 위원장의 최종 결정도 잘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역선택 룰 전쟁 악화 일로 고심 빠진 정홍원. 네, 역시 이제 뭐 오후에 만남이 있었으니까 관련 속보 저희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뭐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홍 의원이 내건 사형제 부활 주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비판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박마커가 실과탐 40초 컷이라고 했는데 신체커가 체크를 해봤더니 넘었어요, 40초? 1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넘었어요. 요즘 박마커가 자기 분량을 늘리려고 자꾸 그래요? 하는 것 같은데요. 위장 행보를 하는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정 의원분들이 제가 길게 나오면 좋아하시는 아무튼 지금 바쁘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나중에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네. 네, 또 말을 길게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영아 강간 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언급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홍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시스템이 흉악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000명에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이 즉결 처형식 대책을 추진해서 논란을 일으켰었죠.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의 사형제 부활 주장을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뭐 발언이 나오자마자 홍준표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죠. 네,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나를 두테르테에 비한 것은 오폭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사부까지 동원해 우리 지역 사람 1,000여 명을 무차별 수사해서 2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사형제 부활 주장에 대해서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뜬금없이 자신을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두테르테 논쟁에 조금 전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박마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준표 후보가 두테르테라면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해야 하냐라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문재인 권력의 칼노릇을 하던 윤석열 후보가 수없이 했던 무리한 구속, 수사, 기소, 구형을 온 천하가 알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이 두테르테보다 더한 막가파였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제 협공을 취하는 그런 빈도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다른 속보를 보니까요. 장성민 후보도 한마디 했는데 좀 포인트가 다르지만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주한 필리핀 대사를 예방을 해서 사과의 입장을 좀 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좀 표현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아무튼 국가 외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발언이다 이런 주장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두테르테 관련 발언을 놓고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지금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네, 포퓰리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 청년 원가주택 공약이죠.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을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서 시세 기준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 포퓰리즘이다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은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이죠.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9조 원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 의원은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익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 시점에 250조 원이고 또 10년 단위로 200조에서 300조 원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결과 30년간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총 1,000조 원이라는 계산입니다. 또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면서 총 지불 비용은 879조 원에 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윤 전 총장은 그런 것을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원가 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거를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가 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회수가 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조차 원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정주영 그 현대 회장께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파트 값을 절반인가 3분의 1로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방금 윤 전 총장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정 명예회장이 199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반값 아파트 공약을 거론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국가가 제대로 시행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룰 전쟁 격화, 고심 빠진 정홍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영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경전,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부르죠. 두 후보의 갈등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밤에 비 와서 살짝 쌀쌀할 거야. 자기는 우리 마누라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나야 괜찮지만. 아수라장으로 뒤집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열받아? 배신감으로 미칠 것 같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유, 이태원은 다시 봐도 꿀밤한데 때려주고 싶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같지만 본격 스릴러 로맨스 코미디 정치의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듯 정치에 빠진 것도 죄가 아니겠죠. 분노가 우정이 되는가 하면 애틋했던 친구가 치고받는 상대가 되기도 하는 정치의 세계. 오늘은 치열하게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쟁자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이죠. 윤영찬 의원이 주연입니다. 두 사람, 이 지사가 무료로 변론을 받아 일명 김영란법을 어긴 게 아느냐 하는 의혹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윤 의원이 변호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외치자 이 지사 허위사실이다, 범죄행위다, 사과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과거에는 애틋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그럼 보통 대형 로펌이 최소 수억 이상이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달라라고 요구하면 무료 변론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거든요. 단행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김영란법 이전의 문제고요. 비용이 얼마냐를 그냥 밝히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서 됐느냐 스스로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의무고요. 제가 가끔씩 뉴스 중에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었는 거.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일면은 좀 이렇게 서운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해서 이 지사와 윤 의원 페이스북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하루에 무려 3번이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지사에게 변호사비를 공개하라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중단해달라. 범죄 행위란 비판은 인신공격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생활인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이 지사는 어처구니 없다. 중대 선거범죄다.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 받아쳤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다른 인사들도 공세에 가세한 겁니다. 출처를 밝혀주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없고 뭐 부동산과 동산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3억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는 재산 증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었건 줄었건 관심이 없고요. 이 공짜 변론이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료 변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격이 거세지자 이재명 캠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약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 선관위 차원에서 이낙연 캠프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지사를 전 대통령 이명박 씨에 비유하는 공세가 같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죠. 그래서일까요?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데 느닷없이 소환됐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4대강 논란 같고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BBK 소송비랑 유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그 예산 관련된 거는 이런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충남부지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예산이 다 막힙니다. 이게 무료 변론이나 또는 지원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진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의 명락대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마뜩찮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두 후보 때문에 경선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모두 가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호 간에 비방을 심하게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본 건 접니다. 이런 하나도 조명을 받지 못하고 민주당 경선을 네거티브 흡탕치, 분탕치를 해버렸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정말 뜬금없었어요. 하지도 않았던 검찰개혁을 한다고 나서시면서 저에 대한 공격과 폄하를 하는 것을 지시한 것이거든요. 저는 상당한 배신감까지 느꼈고요. 매우 경솔한 행위이고요. 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락대전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친노 친문 표심입니다. 이 지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튜브로 오늘부터 차례대로 5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첫 질문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이 전 대표는 고전적인 전략을 택했죠.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된 첫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묻힌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 후보의 코로나 분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경선 첫날 제가 경선을 시작했다는 보고도 드리고 경선에 임하는 저의 결의를 말씀 올릴 겸해서 대통령님을 맨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김두관 의원이죠. 오늘 드디어 코로나 자가격리가 끝나 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젊은 피 박용진 의원은 꼴등을 각오한다면서도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는 박용진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해서 14일간 격리가 되고요. 오늘 12시에 해제가 됩니다. TV 토론에도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서 그런 제약도 있었고 좀 답답했고요. 아마 꼴등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캠프에서 내놓은 예측입니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열어가려는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두관 의원의 자가격리가 끝나서 이제 민주당에선 정세균 전 총리만 홀로 집에 남게 됐습니다. 정 전 총리 명락대전이 한창인 지금 홀로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무서운 악플 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틱톡 대통령이나 하세요. 그래도 대통령을 하긴 하는 거네. 진짜 대통령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나는 이재명 찍을게요. 이재명 찍으세요. 치열한 명락대전에 무서운 악플 읽기까지 어떠십니까? 정치의 세계, 부부의 세계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는 스앵님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만 지금 자가격리 상태로 남게 됐네요. 오늘 이제 공약을 발표했던데 만 5세까지 60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캠프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계속 설전을 이어가고 있죠. 공개적인 설전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직접적인 발언은 없는 것 같은데 있었어요? 일단 캠프 소속 인사들이 연일 공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에다가 보훈 인사 의혹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사는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큰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현안에 관한 공방을 이어가는 자리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 앞서 민주당의 원팀이 되는 데 대해서 의심해본 적이 없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사과문을 냈던데요.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과 일정을 함께 했다는 그런 이유인 거죠? 네, 지난달 30일입니다. 충남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 공공기관 원장인 A씨를 만났는데요. 알고 보니 이 A씨가 권력형 성범죄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A씨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면서 저와 함께 언론에 노출된 일로 피해자들께서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문제가 된 H는 최근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최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H는 대전 지역 기자 출신인데요. 충남지사 대변인을 거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을 성폭력 문제로 책임론이 일었던 민주당인 만큼 이 전 대표가 경선 일정에서 잠시 만난 사이지만 서둘러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그 발제 보니까요. 박영선 전 장관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유튜브를 찍었던데 그러면 공개 지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어제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느냐라고 묻자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이기 나름이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를 묻자 민주당 후보를 국민들께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라고 답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본선에서 불안한 후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수정할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책을 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제목이 승부사 문재인입니다. 이 서문을 보면 기자 출신 전직 대변인이 쓰는 코로나 난중일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목숨으로 책임을 진 건데 조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비판을 받더라도 조문을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조문에 가진 않았습니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표로 조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책에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실렸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출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이 대구에 가서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미친 소리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책을 내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단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이제 부산대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조민 씨의 성적이 전체 3등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류 자체가 직접적인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산대의 발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부산대가 조금 전에 자체 검토 결과 본인들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 씨의 성적이 3등이 아니고 24등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오류를 인정을 했네요. 네, 전체 성적이 아니고요. 네, 이제 입학 성적이죠. 대학교 학교 성적과 영어 성적이 있는데 네. 영어 성적은 4등이라고 했는데 4등이 맞고 네. 대학교 성적이 3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24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역시 신체커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투는 옛 친구 이재명, 윤영찬, 무료 변론 의혹 거세지는 명락대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된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정홍홍 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당히 또 발끈하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관련 속보 내일 또 추가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 파업도 좀 챙겨야죠. 네. 네.